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저와 함께 옛날 동화의 세계로 돌아가서 따뜻하고 편안한 밤을 즐겨보아요. 이야기 1. 꼬에 많은 소년. 옛날 어느 마을에 한약 재료를 모아서 파는 큰 건재상이 있었어요. 이 마을 근처에는 인삼, 박하, 당귀, 오미자, 작약 같은 약초를 심어서 가꾸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이 건재상은 약초 밭에서 거두어들인 약초를 사들여 모아두었다가 작은 약국에 한약을 지을 재료로 팔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어떤 사람이 말 두 피를 끌고 이 건재상 앞에 나타났어요. 말 등의 양쪽 길매는 부대가 가득 실려 있었죠. 좋은 약초가 든 것 같군. 건재상 주인은 그것을 보자 한약 재료를 팔러 온 사람이라고 짐작했습니다. 그래서 잘 흥정해서 사들여야겠다고 생각하고 말 임자를 반갑게 맞았어요. 아이고, 어서 오십시오. 말에 싣고 오신 것이 무슨 약초입니까? 값을 후하게 쳐드릴 테니 저한테 팔고 가십시오. 그랬더니 말임자는 길매 실린 부대 속에서 아주 크고 미끈하게 생긴 탐스러운 인삼 한 뿌리를 꺼내어 보여주었어요. 주인장, 저 말 등에 실린 것들이 모두 이렇게 생긴 인삼들입니다. 허허, 훌륭합니다. 그래, 모두 얼마를 받을 작정이시오. 주인장, 이 인삼은 팔려고 가져온 게 아닙니다. 실은 돈을 급히 쓸 때가 있어 이걸 잡히고 돈을 끌어왔습니다. 삼을 싸게 사서 한미천 단단히 벌어볼 생각이었던 건재상 주인은 이 말을 듣자 그만 맥이 탁 풀렸어요. 하지만 건재상 주인은 이내 마음을 돌렸죠. 아니야, 비싼 인삼을 저렇게 많이 맡기고 돈을 꾸어주는 것이니 만약 돈을 떼어도 인삼 값이 그 돈의 몇 곱절은 될 것이지. 그러시오. 한 대 돈이 얼마나 필요하신가요? 꼭 천냥이 필요합니다. 천냥이요. 천냥이라. 건재상 주인은 말에 실린 인삼 부대를 세어보고 또 세어보더니 웃음을 지으며 대답했어요. 요소이라. 천냥을 꾸어드리지요. 하지만 갚을 때는 꼭 이자를 붙여서 갚아야 합니다. 아무렴요. 여부가 있겠습니까? 그 대신 주인장께서 한 달 후에 돈을 가져오면 반드시 이 인삼을 도로 내주셔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건재상 주인은 천냥을 그 인삼 임자에게 내주고 그 대신 인삼 부대를 받아 광 속에다 단단히 넣어 두었어요. 그런데 그 뒤 한 달이 지나도 인삼 임자는 돈을 갚으러 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건재상 주인은 조금도 걱정하지 않았어요. 맡아둔 인삼이 4,5천냥 어치는 되니까 염려 없겠지. 그러나 또 한 달이 지났지만 인삼 임자는 코끝도 보이지 않았죠. 건재상 주인은 그제서야 이상한 생각이 들어 광 속으로 들어가 인삼 부대를 모두 풀어 조사해 보았습니다. 그러더니 큰 소리로 울음을 터뜨렸어요. 아이고, 내가 속았구나. 이건 인삼이 아니라 백도라지잖아. 아이고, 난 망했다. 사실 그 인삼 임자는 못된 사기꾼이었던 겁니다. 주인은 감쪽같이 속아 넘어갔어요. 말에 씻고 온 것은 모두 백도라지였으니까요. 건재상 주인에게 본보기로 내보인 것만이 진짜 인삼이었는데 건재상 주인은 그것이 다 진짜 인삼인 줄만 알고 속아 넘어간 것이죠. 건재상 주인이 울고 있자 13살 난 아들이 달려왔습니다. 아버지, 왜 울고 계세요? 무슨 일이라도 생기셨나요? 무슨 일이라니? 아들아. 일도 이만저만 해야지. 이제 우리 집은 망했다. 건재상 주인은 손으로 방바닥을 치면서 자기가 속은 이야기를 아들에게 해주었어요. 그 이야기를 모두 다 듣고 난 아들이 말을 했습니다. 아버지, 그런 일이라면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 녀석아, 이제 우리 집이 망하게 생겼는데 걱정을 어떻게 안 하겠느냐. 그런 일이라면 저에게 맡겨주세요. 제가 그 돈을 꼭 찾아드릴 테니 염려 마시고요. 아들은 아버지에게 자신 있게 말했어요. 밤이 되자 아들은 그 백도라지 부대를 모두 다른 곳에 감추고 광벽에다 큰 구멍을 뚫었습니다.
이튿날 아침이 되자 아들은 아버지와 어머니를 모시고 그 구멍 앞으로 왔어요. 아버지, 어머니, 이 앞에서 큰 소리로 우십시오. 그러시다가 사람들이 몰려오면 간밤에 도둑이 들어 인삼부대를 다 훔쳐갔다고. 인삼임자가 인삼을 찾으러 오면 우리 재산을 다 주어도 모자라서 우는 거라고 하십시오. 건재상 주인은 아들이 시키는 대로 아내와 함께 큰 소리로 울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과연 마을 사람들이 몰려와 까닭을 물었죠. 대체 이게 어찌 된 일이오? 건재상 주인은 아들이 시키는 대로 도둑을 맞아 억울해서 운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재산을 다 팔아도 인삼을 물어줄 수 없답니다. 아이고, 건재상 주인이 인삼을 도둑 맞았다니? 이야기는 꼬리에 꼬리를 물고 금방 온 마을에 퍼져 그 사기꾼의 귀에까지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것 봐라. 이런 횡재가 있나? 아니, 그렇다면 내가 그 건재상에 돌아가서 천냥을 갚고 인삼을 달라고 하면 되겠구먼. 사기꾼은 곧 건재상을 찾아와 천냥과 이자를 내놓고 말했습니다. 어서 맡긴 인삼을 이제 내주시오. 이게 못된 놈. 인삼이라고. 백도라지를 인삼이라고 속이다니. 나와 함께 관가로 가자. 그렇게 해서 건재상 주인은 힘 안 들이고 사기꾼을 붙잡아 관가에 넘겼습니다. 잃었던 천냥을 도로 찾은 건재상 주인은 아들을 몇 번이고 칭찬해 주었어요. 그 후로 꼬의 많은 소년의 총명함을 알게 된 원님은 어려운 재판이 있으면 소년을 불러와 묻곤 했습니다. 한편 사람들은 지혜로운 소년의 아버지네 건재상에는 가장 좋은 약재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죠. 그래서 진짜 약을 사려는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들었어요. 건재상 주인은 더 이상 쓸데없는 욕심을 부리지 않고 정직하고 부지런히 일해서 전보다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었답니다. 이야기 2. 바둑에 빠진 왕. 넓은 한강 위로 햇빛이 눈부시게 쏟아져 내립니다. 반짝반짝 빛나는 강 위로 큰 배들이 둥실둥실 떠가죠. 이 배들은 백제 사람들이 만든 물건들을 싣고 한강을 따라 황해로 나가 중국의 송나라로 향하고 있는 거예요. 그 풍경을 바라보던 비우왕은 한숨을 푹 내쉬었습니다. 참으로 평화롭구나. 늘 이렇게 평화로울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자 경사태자가 말했어요. 걱정하지 마소서. 제가 왕의 뜻을 이어 백제를 지켜낼 테니까요. 백제는 영원히 평화로울 것입니다. 당시 백제 북쪽에는 고구려가 버티고 있었어요. 고구려는 아주 강한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고구려가 427년 평양성으로 도읍을 옮기고 점점 남쪽으로 힘을 뻗치려고 하고 있었죠. 자연히 백제와 신라는 긴장할 수밖에 없었어요. 백제 혼자서 고구려를 이기기는 매우 어려운 일이야. 하지만 신라와 손을 잡는다면 훨씬 쉬워지겠지. 이렇게 생각한 비유왕은 신라에게 사신을 보냈습니다. 백제와 신라가 힘을 합친다면 고구려도 섣불리 남쪽으로 내려올 수 없을 것이요. 그러니 두 나라가 동맹을 맺어 서로 돕는 것이 어떻겠소. 신라의 왕은 비유왕의 이야기를 받아들였어요. 그리하여 백제와 신라는 433년 낮에 동맹을 맺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455년 갑자기 백제 왕궁에 불이 났어요. 비유왕을 못마땅하게 여기던 사람들이 반란을 일으킨 거죠. 검은 연기가 사방을 뒤덮었고 불길은 하늘 높이 치솟았습니다. 왕궁 안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어버렸어요. 왕께서 위험하다. 어서 모시고 나가야 돼. 경사태자는 비유왕을 찾아 왕궁 안을 정신없이 헤맸습니다. 그때 칼을 든 사람들이 나타났죠. 웬 놈들이냐? 경사태자, 왕은 이미 죽었다. 너도 죽고 싶지 않다면 순순히 왕위를 내놓아라. 바로 그때 왕을 호위하던 군사들이 벌떼처럼 달려왔습니다. 태자님, 반역자들은 군사들을 보더니 재빨리 달아나 버렸어요. 아, 왕께서 돌아가시다니. 경사태자는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아 땅을 치며 울었죠.
뒤늦게 달려온 신하들이 경사태자를 위로했습니다. 어서 마음을 가다듬으소서. 이제 태자님께서 백제를 이끄셔야 합니다. 경사태자는 정신이 퍼뜩 들었어요. 그렇소? 왕께서는 자나깨나 백제를 걱정하셨소. 나도 백제를 위해 살 것이요. 이렇게 해서 경사태자는 백제 제21대 왕인 계로왕이 되었어요. 계로왕이 왕위에 오른 지 얼마 지나지 않아 고구려가 백제로 쳐들어왔습니다. 계로왕은 급히 신라의 도움을 청했어요. 백제와 신라는 친구의 나라입니다. 군사를 내어 도와주십시오. 좋소! 함께 고구려와 싸웁시다. 신라는 곧바로 군사를 보내 백제를 도왔죠. 신라가 도와준 덕분에 백제는 무사히 고구려를 막아낼 수 있었어요. 하지만 계로왕은 아직 마음을 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고구려가 언제 다시 백제로 쳐들어올지 몰랐으니까요. 계로왕은 변방 국가인 북위를 눈여겨보았어요. 그래, 북위와 손잡으면 고구려가 함부로 백제를 넘보지 못할 것이야. 사자 시십 2년, 계로왕은 북위 황제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황제는 계로왕의 편지를 받고 감동했어요. 멀고 외진 곳에서 찾아와 예를 갖추니 기쁘구나. 황제는 답장을 써서 소환이라는 신하에게 주었죠. 소환은 편지를 품고 백제로 떠났습니다. 소환은 고구려를 지나 백제로 가려 했어요. 하지만 고구려 장수왕이 백제로 가는 길을 모두 막고 아무도 지나가지 못하게 했습니다. 백제가 북위와 손잡으려고 하는 것이 분명하다. 북위의 사신을 백제로 보내면 안 될 것이야. 소환은 할 수 없이 바다를 건너 백제로 가려고 했죠. 하지만 이게 웬일일까요? 풍랑이 심하게 일어 바다를 건널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소환은 북위로 돌아가고 말았어요. 그렇게 북위와 손잡으려던 계로왕의 노력은 물거품이 되고 말았죠. 그러던 어느 날 백제 왕궁에 도림이라는 스님이 찾아왔습니다. 저는 젊어서부터 바둑을 배워 이제 상대할 자가 없었습니다. 이 재주로 왕을 기쁘게 해드리고 싶습니다. 계로왕은 도림의 이야기를 듣고 아주 흥미가 생겼어요. 사실 계로왕은 바둑을 몹시 좋아했거든요. 나란 일로 머리가 복잡할 때면 바둑을 두며 시름을 잇곤 했습니다. 얼마나 바둑을 잘 두는지 궁금하구나. 어디 두어보자. 결과는 도림의 승리였습니다. 계로왕은 입이 벌어져 다물지를 못했죠. 정말 대단하구나. 앞으로도 계속 내 바둑 상대가 되어주게. 그러자 도림은 갑자기 울먹이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저는 고구려 사람인데 죄를 지어 백제로 도망을 왔습니다. 제발 저를 받아주시옵소서. 계로왕은 껄껄 웃으며 도림을 일으켜 세웠어요. 걱정하지 마라. 지금부터 그대는 백제 사람이다. 고맙습니다. 그 뒤 도림은 틈만 나면 계로왕과 바둑을 두었습니다. 두 사람은 바둑을 두며 점점 사이가 가까워졌어요. 도림, 그대와 바둑을 둘 때가 가장 즐겁소이다. 제 작은 재주를 아껴주시니 황송합니다. 계로왕은 도림과 바둑 두는 재미에 흠뻑 빠졌죠. 그러다 보니 차츰 나란 일을 대충대충 하게 되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도림이 바둑을 두다 말고 한숨을 푹 내쉬는 거예요. 제가 고구려에 있을 때 북위의 사신들과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들이 말하기를 백제성은 꼭 돼지우리 같다지 뭡니까? 그 말을 듣고 계로왕은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었습니다. 뭐시라? 참을 수 없구나. 다시는 백제를 비웃지 못하도록 커다란 성을 짓겠노라. 그렇게 해서 곧바로 커다란 공사가 시작되었어요. 계로왕은 성뿐만 아니라 왕궁과 누각도 새로 지었습니다. 또 한강을 따라 긴 둑을 쌓았어요. 그렇게 날마다 힘든 공사가 이어졌죠. 백성들은 농사도 짓지 못한 채 공사에 매달려야 했습니다. 아이고, 이 공사 때문에 우리는 농사도 못 짓네. 하늘도 무심하시지. 우리들은 뭘 먹고 살라는 건지. 백성들의 마음이 떠나자 신하들도 계로왕에게 등을 돌리기 시작했죠. 그렇게 계로왕은 점점 혼자가 되어 갔습니다.
475년 고구려 장수왕이 3만 대군을 이끌고 백제로 쳐들어왔어요. 계로왕은 깜짝 놀랐습니다. 도림을 불러라. 어서. 큰일 났습니다. 도림이 보이지 않습니다. 계로왕은 너무 놀라 꼼짝할 수 없었어요. 아불산, 도림이 고구려의 스파이였다니. 이 지경에 이르다니. 계로왕은 급히 문주태자를 불러 말했습니다. 나는 지은 죄가 있어. 죽어 마땅하지만 너는 다르다. 신라로 가서 도움을 청하라. 부디 나 대신 백제를 지켜다오. 문주태자는 눈물을 흘리며 성을 빠져나갔죠. 문주태자가 성을 떠나자마자 고구려군이 들이닥쳤어요. 계로왕은 고구려군을 이끄는 장수들을 보고 깜짝 놀랐죠. 저들은 고이만년과 제증걸로 아니더냐? 고이만년과 제증걸로는 본래 백제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죄를 짓고 고구려로 달아나 그들의 앞잡이가 된 것이었습니다. 고이만년과 제증걸로는 계로왕을 보고 말해서 내렸어요. 죽 엎드려 인사하더니 일어나 계로왕의 얼굴에 침을 3번 뱉었습니다. 간신에게 소가 나라를 내팽개친 한심한 왕이여. 그대의 죄를 벌하겠노라. 고이만년과 제증걸로는 계로왕을 꽁꽁 묶어 끌고 갔습니다. 그렇게 계로왕은 목숨을 잃고 말았죠. 문주태자가 신라군과 함께 백제에 도착했을 땐 이미 고구려군이 떠난 뒤였어요. 백제 왕궁은 무참히 짓밟혔고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문주태자는 싸늘하게 식은 계로왕을 끌어안고 눈물을 흘렸어요. 제가 왕을 대신해서 백제를 다시 일으켜 세우겠습니다. 부디 지켜봐 주소서. 백제 제21대 왕인 계로왕은 고구려로부터 백제를 지키려고 노력한 왕이었어요. 하지만 잘못된 판단으로 백성들을 힘들게 하는 실수를 저질렀죠. 그리고 결국 도림에게 소가 비참한 죽음을 맞게 되었습니다. 문주태자는 남은 신하들과 백성들을 이끌고 웅진으로 퇴읍을 옮겼어요. 새로운 곳에서 새롭게 나라를 일으켜 세우기 위해서였죠. 이후 웅진은 성광이 사비로 퇴읍을 옮길 때까지 백제의 도읍이 되었답니다. 이야기 4인 괴물을 물리친 젊은이. 아주 오랜 옛날, 아주 무시무시한 괴물 때문에 온 나라, 아니 발칵 뒤집힌 적이 있었습니다. 그 괴물은 머리가 9에 코도 입도 9, 눈과 귀는 18개나 되는 거인이었어요. 머리 9 달린 괴물은 밤마다 나타나 사람들을 잡아가곤 했죠. 잡혀간 사람들은 죽었는지 살았는지 소식을 알 길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머리 9 달린 괴물이 임금님이 사는 대궐까지 나타났어요. 그리고 괴물은 임금님의 막내딸을 번쩍 안고 사라져버렸어요. 날이 밝자 임금님은 신하들을 다그치기 시작했어요. 누가 가서 우리 공주를 구해오겠느냐? 하지만 신하들은 서로 쭈뼛쭈뼛 눈치만 살폈습니다. 하는 수 없이 임금은 고을마다 방을 써붙이게 했습니다. 공주를 찾아오는 사람에게는 높은 벼슬과 많은 재물을 내리겠노라. 하지만 괴물을 잡겠다고 나섰던 사람들은 모두 죽거나 사라지고 괴물은 점점 더 사나워져만 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용감한 젊은이가 대궐로 찾아왔어요. 전하, 제가 반드시 괴물을 없애고 공주님을 구하겠습니다. 임금님은 젊은이에게 마지막 희망을 걸고 도와줄 병사 3명도 함께 딸려 보냈어요. 젊은이와 병사들은 머리 9 달린 괴물을 찾아 사흘 낮과 밤을 들로 산으로 헤매고 다녔죠. 괴물을 잡기는커녕 찾기도 어렵겠소이다. 아이고, 다리야. 젊은이와 병사들은 지칠 대로 지쳐 잠시 쉬어가기로 했어요. 병사들은 그늘에 드러누워 잠이 들었고 젊은이도 앉은 채로 깜빡 눈을 붙였습니다. 그런데 꿈속에 머리가 하얗고 수염도 하얀 노인이 나타났어요. 이 산을 돌아가면 커다란 바위 하나가 있을 것이다. 바위를 치우고 땅속 세상으로 들어가거라. 그곳에 머리 9 달린 괴물이 있느니라. 젊은이는 화들짝 놀라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젊은이는 꿈속에서 노인이 말한 대로 가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정말로 커다란 바위가 있었죠. 바위 밑에는 사람 하나가 들어갈 만한 좁은 구멍이 있었어요. 젊은이는 칠덩굴을 길게 이어서 그 끝에 광주리를 달았어요. 그리고 새 병사들에게 말했습니다. 자, 이걸 타고 내려가서 땅속 세상을 살펴보시오. 만약 위험이 닥치면 이 칠덩굴을 흔들어요. 그러면 곧 끌어올려 주리다. 첫 번째 병사는 조금 내려가서는 덜컥 겁이 나 덩굴을 흔들었어요. 두 번째 병사는 반쯤 내려가서는 또 덜컥 겁이 나 덩굴을 흔들었습니다. 결국 젊은이가 광주리를 타고 구멍 속으로 들어갔어요. 구멍은 아래로 내려갈수록 점점 넓어지더니 드디어 땅속 세상에 닿았습니다. 그곳에는 넓은 들판이 펼쳐져 있고 신기한 꽃과 나무가 자라고 있었어요. 들판을 따라 한참을 걸어가니 커다란 집 한 채가 나타났습니다. 분명 저것이 머리 9 달린 괴물의 집이구나. 젊은이는 얼른 집 옆에 버드나무 위로 올라가 몸을 숨겼습니다. 잠시 뒤 물동이를 인 어여쁜 아가씨가 집에서 걸어 나왔습니다. 바로 괴물이 잡아간 공주였어요. 공주는 우물가에 와서 물을 길었습니다. 공주님, 누구세요? 저는 공주님을 구하러 온 사람입니다. 제게 괴물을 없앨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십시오. 젊은이의 말에 공주는 뛸 듯이 기뻤어요. 괴물은 지금 집에 없답니다. 사흘 뒤에 돌아올 거예요. 제가 괴물이 먹는 신비한 약초를 몰래 갖다 드릴 테니 우선 그걸 먹고 힘을 기르십시오. 공주는 머리 9 달린 괴물의 집에서 무처럼 생긴 약초를 들고 나왔어요. 젊은이가 약초를 꿀꺽 삼키자 몸에서 기운이 불끈불끈 솟았습니다. 첫째 날에는 커다란 바위를 무릎까지 들어 올리고 둘째 날에는 커다란 바위를 어깨 위로 번쩍, 셋째 날에는 커다란 바위를 빙빙 돌리면서 공중을 휙휙 날아다니기까지 했어요. 이제 괴물과 싸울 수 있겠구나? 머리 9 달린 괴물의 발자국 소리가 들렸어요. 젊은이는 재빨리 버드나무 위에, 공주는 버드나무 뒤에 숨었어요. 사람 냄새가 난다. 사람 냄새가 나? 괴물은 9개의 코를 킁킁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사람 소리가 난다. 사람 소리가 나. 18개 귀를 쫑긋 세우고는 점점 다가왔습니다. 그 순간 젊은이가 천둥같이 큰 소리를 내질렀어요. 머리 9 달린 괴물아, 내 칼을 받아라. 젊은이가 칼을 휘두르자 괴물도 질세라 달려들었습니다. 땅이 갈라지고 모래바람이 일었어요. 둘은 서로 뒤엉켜 까마득히 높은 하늘로 치솟았어요. 칼날이 부딪힐 때마다 불꽃이 번쩍거렸습니다. 하늘에서 툭 하고 괴물의 머리가 떨어졌습니다. 공주는 머리가 몸뚱이에 다시 못 붙도록 재를 뿌렸어요. 이제 8머리 남았습니다. 공주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또 머리가 하나 툭! 이제 7머리 남았어요. 6머리, 5머리. 그렇게 마침내 9머리가 다 떨어지자 괴물의 몸도 쿵 쓰러지고 말았죠. 젊은이는 괴물의 집에 갇혀있던 사람들을 광주리에 태워서 땅 위로 올려보냈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주도 올려보냈어요. 그런데 공주를 태워보냈던 광주리가 다시 내려오질 않았어요. 어서 광주리를 내려주시오. 젊은이가 소리소리 지르는데 갑자기 쿵 소리가 나고는 사방이 캄캄해졌습니다. 벼슬과 재물에 눈이 먼 병사들이 바위로 구멍을 막아버린 거예요. 이럴 수가. 나는 이제 죽은 목숨이로구나. 젊은이가 땅이 꺼져라 한숨만 내쉬고 있는데 저만치서 낯익은 노인이 말을 끌고 걸어왔어요. 아니, 당신은 제 꿈에 나타나셨던 할아버지가 아니십니까? 어서 타시게. 이 말이 당신을 땅 위로 데려다 줄 것일세.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젊은이는 말 위에 타고 고삐를 힘껏 잡아당겼어요. 말이 힘차게 울어대며 하늘 높이 날아올랐습니다. 그리고 앞발로 구멍을 막은 바위를 힘껏 밀쳐냈어요. 젊은이는 눈 깜짝할 새에 궁궐 앞에 도착했죠.
마침 병사들은 임금님께 거짓을 고하고 있었습니다. 전하, 저희가 공주님을 구하고 나서 젊은이를 구하려는데 커다란 바위가 구멍 입구로 굴러갔지 뭡니까? 그래서 젊은이는 땅속에 갇혀 죽고 그때 젊은이의 쩌렁쩌렁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네 이놈들, 눈을 부릅뜬 젊은이를 보자 병사들은 귀신이라도 본 듯 덜덜 떨었어요. 모든 사실을 알게 된 임금님은 병사들에게 큰 벌을 내렸죠. 그리고 용감한 젊은이에게는 벼슬과 재물을 내리고 임금님의 막내 사위로 삼았답니다. 이야기 10. 당나귀 가죽. 옛날 어느 부유한 왕국에 아름답고 현명한 왕비와 사랑스러운 공주를 둔 왕이 살았습니다. 이 왕국에는 아주 특별한 당나귀가 한 마리 있었는데 이 당나귀는 매일 아침 황금똥을 누웠습니다. 당나귀의 황금 덕분에 왕국은 늘 풍요로웠고 왕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행복도 잠시. 사랑하는 왕비가 그만 큰 병에 걸려 죽게 되었습니다. 왕비는 죽기 전 왕에게 마지막 유언을 남겼습니다. 폐하, 만약 다시 혼인을 하시려거든 저보다 더 아름답고 현명한 여인과 혼인하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평생 혼자 지내겠다고 약속해 주십시오. 왕은 왕비를 깊이 사랑했기에 슬픔 속에서 그러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왕비가 죽은 후 왕은 깊은 슬픔에 빠져 정사를 돌보지 않았습니다. 신하들은 왕이 다시 혼인하여 안정을 찾아야 한다고 간청했습니다. 그들은 온 세상을 뒤져 왕비보다 더 아름다운 여인을 찾았지만 아무도 죽은 왕비의 아름다움을 따를 자가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왕은 훌쩍 성장한 자신의 딸을 보고는 깜짝 놀랐습니다. 공주는 죽은 왕비를 쏙 빼닮아 그보다 더 아름답고 현명하게 자라 있었던 것입니다. 왕은 그만 이성을 잃고 자신의 딸과 혼인하겠다는 끔찍한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이것이 왕비의 유언을 지키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스스로를 합리화했습니다. 공주는 아버지의 말에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녀는 이 부당한 혼인을 피하기 위해 자신의 대모였던 요정에게 도움을 청했습니다. 요정은 공주에게 불가능해 보이는 예물을 왕에게 요구하라고 조언했습니다. 공주는 아버지에게 말했습니다. 아바마마, 제게 하늘의 빛깔을 담은 드레스를 만들어 주신다면 아버지와 혼인하겠습니다. 왕은 나라의 모든 장인을 동원해 눈부신 하늘빛 드레스를 만들어냈습니다. 공주는 다시 요구했습니다. 이번에는 달의 빛깔을 담은 드레스를 만들어 주십시오. 왕은 이번에도 달빛처럼 은은하게 빛나는 드레스를 만들어냈습니다. 공주는 마지막으로 요구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태양의 빛깔을 담은 드레스를 만들어 주십시오. 왕은 온갖 보석을 사용해 태양처럼 눈부시게 빛나는 드레스를 기어코 만들어냈습니다. 더 이상 피할 방법이 없어진 공주는 절망했습니다. 요정은 마지막 방법을 알려주었습니다. 왕에게 왕국의 가장 큰 보물인 황금똥을 누는 당나귀의 가죽을 요구하거라. 설마 그것까지 주지는 못할 것이다. 하지만 왕은 딸과의 혼인에 눈이 멀어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당나귀를 죽이고 그 가죽을 벗겨 공주에게 가져왔습니다. 공주는 이제 정말 끝이라고 생각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요정은 공주에게 당나귀 가죽을 뒤집어 쓰고 세 벌의 드레스와 요술 지팡이를 챙겨 멀리 다른 나라로 도망치라고 말했습니다. 공주는 냄새나고 흉측한 당나귀 가죽을 뒤집어 쓴 채 먼지가 되어 궁궐을 빠져나왔습니다. 그녀는 당나귀 가죽이라 불리며 어느 농장의 한여로 들어가 돼지치는 일을 하며 힘겹게 살았습니다. 그녀의 유일한 낙은 일요일마다 자신의 작은 오두막에서 당나귀 가죽을 벗고 아름다운 드레스를 입어보며 자신의 본 모습을 확인하는 것이었습니다. 어느 날 이웃 나라의 왕자가 사냥을 나왔다가 우연히 그녀의 오두막을 엿보게 되었습니다. 그는 창문 틈으로 태양처럼 빛나는 드레스를 입은 공주의 아름다운 모습에
첫눈에 반하고 말았습니다. 왕자는 사랑의 열병에 알아눕게 되었고 오직 당나귀 가죽이 만든 케이크만이 자신의 병을 낫게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공주는 왕자를 위해 케이크를 구웠고 일부러 자신의 반지를 케이크 속에 숨겨 넣었습니다. 왕자는 케이크를 먹다가 반지를 발견하고는 이 반지의 주인을 찾아 아내로 맞이하겠다고 선포했습니다. 나라의 모든 처녀들이 반지를 껴보았지만 아무에게도 맞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초라한 행색의 당나귀 가죽이 반지를 끼자 그녀의 손가락에 꼭 맞았습니다. 그녀가 당나귀 가죽을 벗자 그 안에서 태양처럼 눈부신 드레스를 입은 아름다운 공주의 모습이 드러났습니다. 왕자는 기뻐하며 그녀와 결혼했고 뒤늦게 모든 사실을 알게 된 그녀의 아버지인 왕도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두 사람의 결혼을 축복해 주었다고 합니다. 이야기 과 은수저. 옛날 어느 정승아들을 가르치는 선생이 한 분 계셨습니다. 선생은 한쪽 눈이 짜부라지고 코가 삐딱하여 계집종들마저 아주 업신여겼어요. 정승의 아들은 계집종들의 못된 버릇을 고쳐주려고 꾀를 냈죠. 아버지의 은수저를 감춰두고 선생에게 귀띔을 해준 다음 점을 쳐서 그것을 찾게 한 것이었어요. 그 일이 있은 뒤 계집종들은 선생을 잘 모셨어요. 정승도 이 선생이 점을 아주 잘 치는 사람이라고 믿었죠. 한편 그 무렵 이웃나라 중국에서는 임금님의 옥새가 없어져서 온통 시끄러웠습니다. 나라의 유명한 점쟁이들을 불러 점을 쳤지만 모두들 알 수가 없다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중국의 임금은 우리나라에 사신을 보내왔어요. 중국의 사신은 우리나라 조정에 중국 임금님의 뜻을 전했습니다. 유명한 점쟁이를 한 사람 중국으로 보내주시오. 우리나라 임금님과 신하들이 모여 의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마땅한 사람을 찾아보시오. 바로 그때 소년의 아버지인 정승이 말을 꺼냈죠. 우리 아들 선생이 어떨까요? 그래? 어느 정도 잘 맞히는 분이오. 믿고 보낼 만하오. 임금님의 물음에 정승은 잃어버린 은수저를 용케 찾아낸 이야기를 꺼냈어요. 이 이야기를 듣고 임금님과 신하들은 모두 기뻐했습니다. 줬어. 그렇게 신통하다면 중국 임금님의 옥새를 찾는 일에 그 선생을 보내도록 합시다. 한편 선생은 이 일을 전해 듣고 몹시 걱정을 하였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정승의 아들이 찾아왔죠. 선생님, 아무 염려 마십시오. 소녀는 선생에게 귓말로 소공어렸습니다. 이야기를 듣고 난 선생은 빙긋이 웃었죠. 그리고 선생은 마음 놓고 중국 사신을 따라 중국으로 건너갔습니다. 선생은 중국 임금님을 만나 자신 있게 말했어요. 근심하지 마십시오. 석 달 안으로 찾아내겠습니다. 그 말을 들은 중국 임금은 너무 기뻐했습니다. 잘 부탁하오. 선생만 믿겠소. 중국 임금은 신하들에게 선생을 극진히 모이라고 명령했어요. 선생은 매일 아침마다 잠을 깨면 점을 치는 체하며 중얼거렸죠. 2달 남짓 되던 어느 날 아침이었습니다. 그날도 선생은 점을 치듯 중얼거리다가 큰 걱정거리가 생긴 듯한 표정을 지었어요. 왜 그러십니까? 무슨 언짢은 일이라도. 네, 어제 저녁에 우리 집이 불나서 폭삭 무너져 앉았습니다. 이 일을 어쩐다. 에이, 중국에 와서 어찌 그런 일까지 알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러자 선생이 말을 이었어요. 그런 것도 모르고 어찌 점을 친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신하들은 도무지 그 말이 믿어지지 않아 우리나라로 사신을 보내 알아보게 했어요. 그랬더니 정말로 선생의 집이 불타서 폭삭 내려앉아 있었어요. 중국 사람들은 선생의 용한 점에 놀랐죠. 몇 천리 밖에서 불난 것도 알아내는 점쟁이라니 옥사에 찾는 일은 아주 쉽겠군요. 멀리 간 것도 아닐 테고 말이야. 이렇게 소문이 오가는 동안에 선생은 신통한 점쟁이로 점점 알려지게 되었어요. 사실 소년이 계획을 짜서 들려준 귓속말대로 이야기한 것 뿐인데 말이죠.
그렇게 선생이 약속한 석 달이 다 되어가는 날이 되었습니다. 진짜 옥사의 도둑이 선생을 찾아왔어요. 선생님, 이왕 드러날 일이라 목숨만은 살려달라고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이놈, 옥새를 훔쳐간 놈이 내 놈인 줄 이미 알고 있었다. 한데 이제야 찾아오다니. 선생은 놀란 마음을 애써 감추며 도둑을 꾸짖었습니다. 그렇지만 스스로 찾아와 잘못을 빌었으니 특별히 용서해 주마. 선생이 이렇게 말하자 도둑은 머리를 조아리며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옥사에는 궁궐 연못 속에다 숨겨놓았습니다. 그래, 그것도 나는 진작부터 알고 있었다. 다시는 이런 짓을 하지 말거라. 알겠느냐? 네. 다시는 안 하겠습니다. 선생은 도둑을 잘 타일러 보내고 이튿날 중국 임금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임금님은 몹시 궁금하여 물었어요. 옥새는 찾을 수 있겠소? 네. 궁궐 연못의 물을 다 퍼내면 그곳에 틀림없이 옥새가 있을 것입니다. 그게 정말이요? 네, 그렇습니다. 중국 임금은 군사들을 시켜서 연못의 물을 모두 퍼내게 했어요. 물을 잠깐 동안에 다 퍼내니 연못의 바닥이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옥새가 있었죠. 중국 임금은 매우 기뻐하여 선생에게 많은 상금을 주었어요. 선생은 그 많은 상금을 가지고 우리나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소문은 곧 널리 퍼지게 되었어요. 그렇게 되자 점을 쳐달라는 사람들이 몰려왔죠. 하지만 선생은 점을 칠 줄 몰라 난처했습니다. 소년이 선생을 찾아와 좋은 꾀를 하나 가르쳐 주었어요. 선생님, 편찮으시다는 소문을 내고 한 달쯤 문밖 출입을 하지 마십시오. 그러고 나서 앓고 났더니 머리가 나빠져 더 이상 점을 못 치겠다고 하십시오. 소년의 말대로 선생은 그날부터 아프다고 몸져 누웠어요. 점쳐달라고 찾아오는 사람이 차츰 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쯤 지나고 나서 선생은 다시 일어났어요. 선생이 일어났다는 소문이 퍼지자 사람들은 다시 모여들기 시작했죠. 오랫동안 기다려온 사람들은 나중에 온 사람에게 점 보는 순서를 뺏길까봐 선생의 집 앞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기다리기에 실증이 난 사람들은 골목에 모여 앉아 두런두런 자기들 사정을 서로 털어놓고 말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똑같이 어려운 처지라 안타까워서 이런저런 궁리들을 하다 좋은 생각을 해내고 기뻐하며 돌아갔죠. 서로 도울 수 있는 일이 있으면 찾아내어 돕기도 했습니다. 숨어서 이런 모습을 지켜보던 선생은 머슴을 시켜 아예 마당에 멍석을 깔고 상을 차려주었어요. 아무런 노력도 없이 잘 살게 된 것이 늘 죄스럽던 선생은 같은 어려움을 가진 사람들이 여럿 모이면 반드시 해결 방법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서로서로 돕도록 언제든지 자리를 마련해 주었다고 한답니다. 이야기 6. 황금거위. 옛날에 한 나무꾼에게 세 아들이 있었습니다. 첫째와 둘째는 영리했지만 이기적이었고 막내는 조금 어수룩했지만 마음씨가 착해 멍청이라고 불렸습니다. 어느 날 첫째 아들이 숲으로 나무를 하러 가게 되었습니다. 어머니는 아들을 위해 맛있는 케이크와 포도주를 싸주었습니다. 숲으로 가는 길에 첫째 아들은 백발의 난쟁이 할아버지를 만났습니다. 난쟁이는 배가 고프니 그 케이크와 포도주를 조금만 나누어 주게 하고 청했지만 첫째 아들은 이걸 나눠주면 내가 먹을 게 부족하잖아 하며 매정하게 거절했습니다. 그 순간 난쟁이는 사라졌고 첫째 아들은 나무를 베다가 실수로 도끼에 자신의 팔을 찍어 다치고 말았습니다. 다음으로 둘째 아들이 길을 떠났지만 그 역시 난쟁이의 부탁을 거절했고 나무를 베다가 다리를 다치고 말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막내 아들의 차례가 되었습니다. 어머니는 막내에게는 딱딱한 빵과 시큼한 물만 주었습니다. 막내 역시 숲에서 난쟁이를 만났습니다. 난쟁이가 음식을 나누어 달라고 하자 막내는 흔쾌히 말했습니다. 물론이죠, 할아버지. 비록
맛없는 빵이지만 함께 나누어 먹어요. 그런데 그들이 빵을 먹으려 하자 딱딱한 빵은 부드러운 케이크로, 시큼한 물은 향기로운 포도주로 변했습니다. 식사를 마친 난쟁이는 막내의 착한 마음씨에 감동하여 말했습니다. 너의 착한 마음에 대한 보답으로 저기 저 오래된 나무를 베어보아라. 그 뿌리 밑에서 좋은 것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막내는 난쟁이가 알려준 나무를 베었고 그 뿌리 밑에서 정말로 깃털이 순금으로 된 황금 거위 한 마리를 발견했습니다. 막내는 황금 거위를 안고 하룻밤 묵어갈 여관을 찾아갔습니다. 여관의 세 딸들은 황금 거위를 보고는 탐이 나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막내가 잠든 틈을 타 황금 깃털을 하나씩 뽑으려고 몰래 다가갔습니다. 하지만 첫째 딸이 거위에 손을 대는 순간 그녀의 손이 거위에 착 달라붙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둘째 딸과 셋째 딸이 언니를 떼어주려다 그들 역시 서로에게 연달아 달라붙고 말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막내는 아무것도 모른 채 황금 거위를 안고 길을 떠났습니다. 세 딸은 꼼짝없이 그에게 매달려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길을 가던 한 신부님이 이 우스꽝스러운 행렬을 보고는 처녀들을 꾸짖으며 떼어놓으려다 그 역시 달라붙고 말았습니다. 뒤이어 성당지기와 농부들까지. 이 행렬에 손을 대는 사람마다 모두가 엿가락처럼 줄줄이 달라붙게 되었습니다. 이 행렬이 한 왕국에 이르렀습니다. 이 나라의 공주는 태어난 이후로 단 한 번도 웃어본 적이 없는 웃지 않는 공주였습니다. 왕은 공주를 웃게 하는 사람에게 공주와 결혼시켜 주겠다고 약속한 상태였습니다. 막내와 길게 이어진 사람들의 우스꽝스러운 행렬을 본 순간 공주는 마침내 참지 못하고 배를 잡고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약속대로 막내는 공주와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왕은 처음에는 멍청이, 사위가 마음에 들지 않아 온갖 어려운 시험을 냈습니다. 지하실의 포도주를 하룻밤에 다 마시게 하고 산더미 같은 빵을 다 먹어치우게 했습니다. 그때마다 막내를 도왔던 그 난쟁이 할아버지가 나타나 자신의 배고픈 친구들을 불러와 모든 것을 해결해 주었습니다. 결국 왕은 막내의 비범함을 인정했고 막내는 공주와 결혼하여 왕국을 물려받아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다고 합니다. 이야기 7. 소금 장수와 당나귀. 옛날 어느 마을에 한 소금 장수가 살았습니다. 그는 당나귀 한 마리에 소금을 싣고 다니며 팔아 생계를 유지했습니다. 어느 날 소금 장수가 냇물을 건너다가 그만 발을 헛디뎌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당나귀 등에 실려 있던 소금 자루가 물에 빠져 소금이 모두 녹아버렸습니다. 소금 장수는 전 재산을 잃었다는 생각에 망연자실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당나귀는 짐이 가벼워진 것을 무척 좋아하는 눈치였습니다. 다음 날, 소금 장수는 빚을 내어 다시 소금을 사서 길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냇물에 이르자 어제 짐이 가벼워졌던 것을 기억한 당나귀가 일부러 꾀를 부려 물에 풍덩 빠져버렸습니다. 소금은 또다시 모두 녹아버렸고 소금 장수는 화가 머리끝까지 났습니다. 이 녀석, 장괴를 부리는구나. 내일은 단단히 버릇을 고쳐줘야겠다. 다음 날, 소금 장수는 소금 대신 아주 가볍고 부피가 큰 솜을 당나귀 등에 가득 실었습니다. 당나귀는 짐이 가벼워 신이 나서 걸었습니다. 냇물에 도착한 당나귀는 이번에도 짐을 가볍게 할 생각에 일부러 물속에 풍덩 빠졌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상황이 달랐습니다. 솜은 물을 잔뜩 머금어 천근망은 무거워졌습니다. 당나귀는 짐이 너무 무거워 물속에서 일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허우적거리던 당나귀는 소금 장수의 도움으로 겨우 무트로 나올 수 있었습니다. 그제야 당나귀는 자신의 어리석은 꾀가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 후로는 다시는 꾀를 부리지 않고 성실하게 주인의 짐을 날랐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눈앞에 작은 이익을 위해 장괴를 부리면 결국 더 큰 손해를 보게 된다는 교훈을 줍니다. 이야기 8. 푸른 수염. 옛날에 푸른색의 기이한 수염을 가진 부자 귀족이 살았습니다. 그는 여러 번 결혼했지만 그의 아내들은 모두 의문스럽게 실종되어 사람들은 그를 두려워하며 피했습니다. 이 귀족이 이웃에 사는 아름다운 자매에게 청혼을 했습니다. 자매는 모두 그의 흉측한 수염과 무서운 소문 때문에 결혼하기를 꺼려했습니다. 하지만 푸른 수염은 자매와 그 가족들을 자신의 호화로운 성으로 초대하여 며칠 동안 성대한 파티를 열어주었습니다. 그의 부유함과 세련된 매너에 결국 막내딸이 그와 결혼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결혼 후 푸른 수염은 아내를 극진히 아껴주었습니다. 어느 날 그는 먼 길을 떠나야 한다며 아내에게 성의 모든 방문을 열 수 있는 열쇠 꾸러미를 맡겼습니다. 여보, 이 성의 모든 방은 당신 마음대로 들어가도 좋소. 하지만 이 꾸러미에 달린 가장 작은 황금 열쇠로 열리는 저 복도 끝 작은 방만은 절대로 열어보아서는 안 더. 만약 약속을 어기면 나의 무서운 분노를 감당해야 할 것이오. 남편이 떠나자 아내는 호기심을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녀는 성의 모든 방을 구경했지만 금지된 작은 방에 대한 궁금증은 점점 더 커져만 갔습니다. 결국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황금 열쇠를 꽂아 방문을 열었습니다. 방 안은 칠흑같이 어두웠고 바닥은 끈적한 피로 흥건했습니다. 벽에는 여러 구의 시체들이 걸려 있었는데 바로 푸른 수염과 결혼했다가 실종된 전 부인들이었습니다. 그녀는 남편의 끔찍한 비밀을 알게 되고 공포에 질려 그만 손에 들고 있던 황금 열쇠를 피 웅덩이에 떨어뜨리고 말았습니다. 그녀가 허둥지둥 열쇠를 주워 닦았지만 열쇠에 묻은 핏자국은 아무리 닦아도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 순간 약속보다 일찍 푸른 수염이 성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는 아내에게 열쇠 꾸러미를 돌려달라고 했고 핏자국이 묻은 황금 열쇠를 보고는 모든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당신은 내 비밀을 보았으니 저 여자들과 똑같은 운명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푸른 수염은 칼을 뽑아 아내를 죽이려 했습니다. 아내는 눈물로 용서를 빌며 죽기 전 기도할 시간을 잠시만 달라고 애원했습니다. 그녀는 성의 가장 높은 탑으로 올라가 오빠들이 자신을 구하러 와주기를 간절히 기다렸습니다. 그녀의 언니도 함께 탑 위에서 오빠들이 오는지 망을 보았습니다. 푸른 수염이 칼을 들고 당장 내려오너라 하고 소리치며 탑으로 올라오는 절체절명의 순간 마침내 멀리서 먼지를 일으키며 달려오는 2명의 기사가 보였습니다. 바로 그녀의 오빠들이었습니다. 오빠들은 성문을 부수고 들어와 푸른 수염과 격렬한 결투를 벌인 끝에 그를 물리쳤습니다. 푸른 수염이 죽자 그의 막대한 재산은 모두 아내에게 상속되었습니다. 그녀는 그 재산의 일부를 언니와 오빠들에게 나누어 주고 자신은 정직하고 훌륭한 신사와 다시 결혼하여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다고 합니다. 이야기 9. 브레멘 음악대. 옛날에 한 농부가 늙고 힘이 없어진 당나귀 한 마리를 키우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짐을 나를 수 없게 된 당나귀는 주인이 자신을 내다버릴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는 슬픔에 잠겼습니다. 그는 브레멘이라는 도시로 가서 거리의 악사가 되겠다고 결심하고 집을 떠났습니다. 길을 가던 당나귀는 길가에 지쳐 쓰러져 있는 늙은 사냥개를 만났습니다. 사냥가 역시 늙어서 더 이상 사냥을 할 수 없게 되자 주인에게 버림받은 신세였습니다. 당나귀는 사냥가에게 말했습니다. 나와 함께 브레멘으로 가서 음악대를 만들지 않겠나. 나는 목소리가 좋으니 노래를 부르고 자네는 북을 치면 멋질 걸세. 사냥개는 좋은 생각이라며 그를 따라 나섰습니다. 두 동물은 길을 가다가 이번에는 늙은 고양이를 만났습니다. 고양이는 늙어서 더 이상 쥐를 잡지 못하게 되자
주인이 물에 빠뜨려 죽이려 해서 도망쳐 나온 길이었습니다. 당나귀와 사냥개는 고양이에게도 함께 브레멘으로 가자고 제안했습니다. 자네는 밤에 노래를 잘 부르니 우리 음악대에서 야간 공연을 맡아주게. 셋은 다시 길을 떠나 한 농가 앞을 지나다가 목청껏 울고 있는 늙은 수탉을 만났습니다. 수탉은 내일 손님이 와서 주인이 자신을 잡아 수프를 만들 것이라며 슬피 울고 있었습니다. 동물들은 수탉에게도 함께 브레멘으로 가자고 했습니다. 자네의 우렁찬 목소리는 우리 음악대를 깨우는 멋진 알람이 될 걸세. 네, 동물은 이제 함께 브레멘을 향해 걸었습니다. 날이 저물어 숲속에서 하룻밤 묵어가게 되었는데 저 멀리 불빛이 보이는 오두막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그곳은 바로 무시무시한 도둑들의 소굴이었습니다. 도둑들은 훔친 물건들을 쌓아놓고 맛있는 음식을 차려놓고 잔치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배고픈 동물들은 도둑들을 쫓아낼 꾀를 냈습니다. 당나귀는 앞발을 창문에 걸치고 그 위로 사냥개가, 그 위로 고양이가, 맨 꼭대기에는 수탉이 올라탔습니다. 준비가 되자 그들은 각자 자신의 목소리로 한꺼번에 울부짖기 시작했습니다. 히힝, 멍멍, 야옹, 꽃기요? 기괴하고 끔찍한 소리에 도둑들은 창문에 비친 내 동물의 그림자를 보고는 무서운 괴물이 쳐들어온 줄 알고 혼비백산하여 숲속으로 도망쳤습니다. 네, 동물은 오두막으로 들어가 맛있는 음식을 배불리 먹고 따뜻한 곳에서 잠이 들었습니다. 한밤중이 되어 도둑들의 두목이 부하를 보내 집을 정찰하게 했습니다. 어둠 속에서 집으로 들어온 도둑은 부엌 아궁이에서 빛나는 고양이의 눈을 숯불인 줄 알고 불을 붙이려다 고양이에게 얼굴을 핥히었습니다. 놀라 뒷문으로 도망치다가는 문 옆에 누워있던 사냥개에게 다리를 물렸고 마당을 가로질러 도망치다가는 당나귀에게 뒷발로 걷어차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붕 위에서 이 모든 것을 지켜보던 수탉이 꽃기오 하고 우렁차게 울었습니다. 겨우 도망친 도둑은 두목에게 달려가 울며 보고했습니다. 두목님, 그 집에는 무서운 마녀가 살고 있습니다. 마녀가 제 얼굴을 핥히고 문 앞에서는 괴물이 칼로 저를 찔렀으며 마당에서는 거인이 몽둥이로 저를 때렸습니다. 그리고 지붕 위에서는 재판관이 저놈을 당장 잡아와 하고 소리쳤습니다. 도둑들은 그 집에 다시는 얼씬도 하지 못했습니다. 브레멘에 가지 않아도 멋진 보금자리를 얻게 된 내 동물은 그곳에서 서로를 의지하며 평생 행복하게 살았다고 합니다. 이야기 10. 지혜로운 까마귀. 어느 무더운 여름날 까마귀 한 마리가 목이 너무 말라 물을 찾아 헤매고 있었습니다. 한참을 날아다녔지만 가뭄 때문에 강과 연못은 모두 바짝 말라 있었습니다. 까마귀는 지쳐서 날개가 무거워지고 눈앞이 아찔해졌습니다. 바로 그때 까마귀는 어느 집 마당에 놓여있는 커다란 물병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그는 기쁜 마음에 물병으로 날아갔습니다. 하지만 물병 안에는 물이 아주 조금밖에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물이 병바닥에 깔려 있어 까마귀의 짧은 부리로는 도저히 마실 수가 없었습니다. 까마귀는 물병을 쓰러뜨려 보려고 애썼지만 물병은 너무 무거워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절망에 빠져 잠시 주저앉았습니다. 이대로 목이 말라 죽는구나.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어떻게 하면 저 물을 마실 수 있을까? 그때 그의 눈에 마당에 굴러다니는 작은 조약돌들이 들어왔습니다. 까마귀에게 좋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그는 부리로 조약돌을 하나씩 물어다가 물병 안으로 퐁퐁 하고 떨어뜨리기 시작했습니다. 조약돌 하나가 들어갈 때마다 병 속의 물은 아주 조금씩 차올랐습니다. 까마귀는 지치지 않고 수십 번, 수백 번 이 행동을 반복했습니다.
그의 끈질긴 노력 덕분에 마침내 병바닥에 있던 물이 까마귀의 부리가 닿는 곳까지 차올랐습니다. 까마귀는 마침내 시원한 물을 마음껏 마시고 갈증을 풀 수 있었습니다. 그는 힘이 아니라 지혜와 끈기로 위기를 극복한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아무리 어려운 문제라도 포기하지 않고 지혜를 발휘하면 해결할 수 있다는 소중한 교훈을 우리에게 줍니다. 이야기 11. 늑대와 7마리 아기 염소. 옛날 어느 숲속에 어미 염소와 귀여운 7마리 아기 염소가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어미 염소는 먹이를 구하러 숲으로 떠나면서 아기 염소들에게 신신당부했습니다. 얘들아, 엄마가 돌아올 때까지 절대 아무에게도 문을 열어주면 안 된다. 특히 교활한 늑대를 조심해야 해. 늑대는 목소리가 걸걸하고 발이 새까맣단다. 엄마는 목소리가 곱고 발이 하얘니 꼭 확인하고 문을 열어주렴. 어미가 떠나자마자 늑대가 염소네 집으로 와 문을 두드렸습니다. 얘들아, 엄마 왔다. 어서 문 열어라. 하지만 늑대의 목소리는 너무나 굵고 걸걸했습니다. 아기 염소들은 당신은 우리 엄마가 아니야. 우리 엄마는 목소리가 고와. 하고 소리치며 문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늑대는 마을로 달려가 꿀을 한 병 사서 마셨습니다. 그러자 그의 목소리가 부드럽고 곱게 변했습니다. 그는 다시 염소네 집으로 돌아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이번에는 목소리가 엄마와 비슷했지만 아기 염소들은 문틈으로 늑대의 새까만 발을 보고는 또다시 문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우리 엄마는 발이 하얗해. 늑대는 이번에는 방앗간으로 달려가 자신의 발에 하얀 밀가루를 듬뿍 묻혔습니다. 그는 다시 염소네 집으로 가 고운 목소리로 말하고 문틈으로 하얀 발을 보여주었습니다. 엄마라고 완전히 속아버린 아기 염소들은 마침내 문을 활짝 열고 말았습니다. 문을 열자 서 있는 것은 커다란 늑대였습니다. 아기 염소들은 비명을 지르며 집안 구석구석으로 숨었습니다. 늑대는 식탁 밑, 침대 밑, 벽장 속에 숨은 6마리의 아기 염소를 차례로 찾아내어 한 입에 꿀꺽 삼켜버렸습니다. 하지만 괴종시계 속에 숨은 막내 염소만은 찾아내지 못했습니다. 배가 부른 늑대는 숲속 잔디밭에 누워 깊은 잠이 들었습니다. 얼마 후 집에 돌아온 어미 염소는 엉망이 된 집과 사라진 아이들을 보고 땅을 치며 통곡했습니다. 그때 괴종시계 속에서 막내 염소가 울며 뛰쳐나와 모든 사실을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어미 염소는 가위와 실, 바늘을 챙겨 막내와 함께 늑대가 잠든 곳으로 갔습니다. 어미 염소는 잠든 늑대의 배를 가위로 조심스럽게 갈랐습니다. 그러자 놀랍게도 6마리의 아기 염소들이 하나도 다치지 않은 채로 깡충깡충 뛰어나왔습니다. 어미 염소는 아기들에게 어서 가서 돌멩이를 주워 오너라 하고 시켰습니다. 아기 염소들은 커다란 돌멩이들을 잔뜩 주워왔고 어미 염소는 늑대의 뱃속을 돌멩이로 가득 채운 뒤 실과 바늘로 다시 꿰매놓았습니다. 한참 후 잠에서 깬 늑대는 배가 너무 무겁고 목이 말라 우물가로 갔습니다. 그가 물을 마시기 위해 몸을 숙이는 순간 뱃속의 돌멩이 무게 때문에 그만 우물 속으로 붕덩 기바져 죽고 말았습니다. 어미 염소와 7마리, 아기 염소들은 서로를 부둥켜 안고 기뻐하며 다시 행복하게 살았다고 합니다. 이야기 12. 백정과 개. 옛날 어느 마을에 소를 잡는 백정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아주 충성스러운 개 한 마리가 있었습니다. 개는 주인이 소를 잡으러 갈 때마다 따라다녔고 주인은 소를 잡으면 가장 좋은 부위의 고기와 뼈를 개에게 던져주곤 했습니다. 어느 날 백정이 큰 소를 잡게 되었습니다. 그는 평소처럼 개에게 맛있는 고기를 던져주었지만 그날따라 개는 고기를 먹지 않고 슬픈 눈으로 주인을 쳐다보기만 했습니다. 그날 밤 백정은 이상한 꿈을 꾸었습니다.
낮에 잡았던 소가 피를 흘리며 나타나 원망하며 말했습니다. 나는 네가 평생 먹여 살려준 은혜도 있고 너를 죽인 죄인이다. 하지만 나는 사실 사람이 환생한 몸이라 내일이면 염라대왕의 군사들이 너를 잡으러 올 것이다. 너의 개 또한 평범한 개가 아니라 너를 지키기 위해 하늘에서 내려온 신수이니 그의 말을 믿고 따르거라. 꿈에서 깬 백정은 온몸이 식은땀으로 젖어 있었습니다. 그는 꿈이 너무나 생생하여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바로 그때 그의 개가 다가와 옷자락을 물고는 밖으로 끌어당겼습니다. 그리고는 사람의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주인님, 어서 저를 따라 피하십시오. 곧 저승사자들이 들이닥칠 것입니다. 백정은 개가 말을 하는 것에 다시 한번 놀랐지만 꿈에서 들은 말이 생각나 개의 뒤를 따라 집을 빠져나왔습니다. 그들이 마을을 벗어나자마자 정말로 검은 옷을 입은 저승사자들이 나타나 백정의 집을 에워쌌습니다. 개는 백정을 등에 태우고 바람처럼 달려 깊은 산속 동굴로 피신했습니다. 개는 말했습니다. 주인님, 제가 저승사자들을 막을 터이니 당신은 여기서 꼼짝 말고 숨어 계십시오. 제가 사흘 뒤에 돌아오지 않으면 그때는 다른 곳으로 피하십시오. 말을 마친 개는 동굴 밖으로 나가 저승사자들과 맞서 싸웠습니다. 백정은 동굴 안에서 두려움에 떨며 사흘을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사흘이 지나도 개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백정은 조심스럽게 동굴 밖으로 나와 보니 동굴 입구에는 그의 개와 저승사자들이 모두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었습니다. 개는 주인을 구하기 위해 자신의 목숨을 바쳐 저승사자들과 싸우다 함께 죽은 것입니다. 백정은 자신을 위해 희생한 개의 숭고한 충성심에 피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는 개의 시신을 양지 바른 곳에 묻어주고 평생을 뉘우치며 다시는 살아있는 생명을 해치지 않고 덕을 쌓으며 살았다고 합니다. 이야기 14. 자린고비와 굴비. 옛날에 자린고비로 유명한 영감이 살았습니다. 그는 돈을 쓰는 것을 너무나 아까워하여 온 가족에게 밥을 먹을 때 반찬도 없이 맨밥만 먹게 하나 했습니다. 어느 날 아들이 더 이상은 못 참겠다며 반찬 투정을 했습니다. 아버지, 매일 맨밥만 먹으려니 도저히 목이 메어 넘어가지 않습니다. 제발 반찬 좀 주세요. 자린고비는 한참을 고민하더니 큰맘 먹고 시장에 가서 굴비 한 마리를 사왔습니다. 그는 굴비를 천장의 끈으로 매달아 놓고는 가족들에게 말했습니다. 자, 이제 반찬 걱정은 없다. 밥 한 숟가락 먹고 저기 저 굴비를 한번 쳐다보아라. 그러면 입안에서 짭짤한 맛이 느껴져 밥맛이 훨씬 좋아질 것이다. 단, 2번 이상 쳐다보는 놈은 그날 밥은 굶을 줄 알아라. 가족들은 기가 막혔지만 어쩔 없이 그의 말대로 밥 한 숟가락에 굴비 한 번씩을 쳐다보며 식사를 했습니다. 며칠 뒤 자린고비가 외출했다가 집에 돌아와 보니 막내 아들이 밥그릇을 들고 천장의 굴비 밑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었습니다. 자린고비가 화가 나서 소리쳤습니다. 이놈, 내가 굴비를 한 번만 쳐다보라고 했는데 어찌하여 여러 번을 보는 것이냐? 그러자 막내 아들이 억울하다는 듯이 대답했습니다. 아니에요, 아버지. 저는 굴비를 여러 번 본 것이 아니라 밥그릇에 굴비 그림자를 비춰서 밥을 비벼 먹으려고 했을 뿐이에요. 그 말을 들은 자린고비는 더욱 크게 노했습니다. 멋이! 이놈이 벌써부터 그렇게 짠 것을 많이 먹으면 나중에는 얼마나 더 짠 것을 찾겠느냐. 앞으로는 굴비 그림자에 밥 비벼 먹는 것도 금지다. 그의 지독한 인색함을 보여주는 이 이야기는 오늘날에도 지나치게 인색한 사람을 놀릴 때 사용되는 대표적인 해학적인 일화입니다. 이야기 14. 선덕여왕과 직위삼사. 신라 최초의 여왕이었던 선덕여왕은 나라를 현명하게 다스렸을 뿐만 아니라 미래를 내다보는 신비한 능력을 가졌다고 전해집니다.
그녀의 예지력을 보여주는 세 가지 이야기가 특히 유명한데 이를 직이삼사라고 합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모란꽃 그림입니다. 당나라 태종이 붉은색, 자줏빛, 흰색의 세 가지 모란꽃 그림과 그 씨앗을 선물로 보내왔습니다. 그림을 본 모든 신하들이 꽃의 아름다움을 칭송했지만 여왕은 조용히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이 꽃은 정녕 아름다우나 틀림없이 향기가 없을 것이다. 사람들이 씨앗을 심어 꽃을 피워보니 과연 여왕의 말대로 꽃은 눈부시게 아름다웠지만 아무런 향기가 없었습니다. 신하들이 놀라며 그 이유를 묻자 여왕이 대답했습니다. 그림 속에 나비나 벌이 한 마리도 그려져 있지 않은 것을 보고 꽃의 향기가 없다는 것을 알았노라. 이는 그림을 보고 그 본질을 꿰뚫어 본 여왕의 뛰어난 통찰력을 보여줍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옥문지의 개구리입니다. 어느 추운 겨울날 궁궐밖 옥문지라는 연못에서 개구리 떼가 며칠 동안 시끄럽게 울어대는 기이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신하들이 어찌할 바를 모르자 여왕은 즉시 장군들을 불러 명했습니다. 너희는 즉시 군사 2천을 이끌고 서쪽 교회로 가 여근곡이라는 골짜기를 수색하여라. 그곳에 틀림없이 적병이 숨어 있을 것이다. 장군들이 반신반의하며 그곳으로 가보니 과연 여왕의 말대로 백제의 군사들이 신라를 침공하기 위해 숨어 있었습니다. 신라군은 이들을 모두 섬멸하고 큰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신하들이 어떻게 적의 위치를 알았는지 묻자 여왕이 설명했습니다. 성난 개구리의 모습은 병사의 형상이요. 옥문은 여자의 성기를 상징한다. 여자는 음이고 그 색은 백색이며 백색은 서쪽을 뜻한다. 또한 남자의 성기에 들어가면 반드시 죽게 되니 적을 잡기 쉬울 것이라 판단했노라. 세 번째 이야기는 자신의 죽음을 예언하다입니다. 어느 날 선덕여왕은 아무런 병도 없었는데 신하들을 불러 모아 말했습니다. 나는 아무 해, 아무 달, 아무 날에 죽을 것이다. 내가 죽거든 나를 도리천에 묻어달라. 신하들이 도리천이 어디인지 묻자 여왕은 낭산 남쪽이니라 하고 답했습니다. 과연 여왕은 자신이 예언한 바로 그날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신하들은 유언대로 그녀를 낭산 남쪽에 장사 지냈습니다. 그리고 10여 년의 세월이 흐른 뒤 문무왕이 선덕여왕의 무덤 아래에 사천왕사라는 절을 지었습니다. 불경에 이르기를 사천왕천의 위에 바로 도리천이 있다고 하니 여왕이 자신의 무덤 위에 절이 세워져 불교의 성지에 묻히게 될 것까지 미리 내다본 것입니다. 이처럼 선덕여왕은 비범한 지혜와 예지력으로 나라를 다스린 위대한 군주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하루가 끝나고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어 정말 기쁩니다. 오늘도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이제는 편안한 밤을 보내며 내일을 준비하는 시간이죠.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편안한 밤 되세요.